드디어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 소위 말해 디커플링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I 투자의 주체는 M7 기업들이고 네. 그들이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할 거라는 그 기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사실 한국 시장을 갖다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외국인들의 ATM기다, 현금 네네. 출납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서 시장이 많이 선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유재수의 싱글레리티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오늘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금융시장이 최근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로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하고 같이 금, 은, 비트코인, 채권, 환율 등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예. 최근에 보니까 미국 주식 시장은 굉장히 힘들고 있는데 한국 주식 시장은 미국과는 관계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현상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한국 시장이 드디어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 소위 말해 디커플링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현상을. 맞습니다. 사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되게 싫어해서 그냥 다 이제 서학개미 이렇게 다 미국 주식 사러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근무하면서도 보면은 항상 미국장이 그나마 좋아야 우리 장도 좀 좋고 미국장 안 좋으면은 우리는 매우 안 좋고 미국장 좋을 때도 우리는 안 좋을 때도 많고 뭐 그런 식으로 종속이 되더라도 우리가 더 굉장히 열등한 뭐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야 신기하게도 저렇게 지금 미국 장이 안 좋을 때 우리 장이 좋아도 너무 좋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단 저희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뭐 해석을 하기는 이제 그 AI 투자가 지금 계속 이제 광범위하게 일어난 와중에 어쨌든 AI 투자의 주체는 M7 기업들이고 근데 그들이 이제 지금 투자를 올해 내년을 이제 작년 재작년보다 더 많이 하기로 지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 AI 투자가 이제 어떤 인프라 확장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어야 되고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전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하드웨어 쪽의 강국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M7은 지금은 이제 주로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거로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는 오히려 차입을 해가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즉 그들은 차입을 하면서 투자하니까 뭔가 유동성이 과거보다는 좀 더 좀 약간 메마르는 듯한 모습인데 우리는 그들이 차입을 해서 이 투자를 하는 그 돈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곳들이 그 수혜를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추정치도 보면 뭐 야 100조를 벌지도 몰라 하다가 이게 막 200조, 250조 막 이렇게들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다 그들이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할 거라는 그 기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그들의 돈이 일로 오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제조업이 강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또 그런 하드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에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 현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반도체의 그 산업을 보면은 업스트림 소위 말해 제일 그 원료를 쥐고 있는 거는 되게 그 광물을 쥐고 있는 그다음에 히토르 이런 걸 쥐고 있는 중국이 이제 AI 패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에서는 역시 저기 데이터 센터나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는 미국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중간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나 뭐 전력이나 이런 변전기 이런 쪽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미들 스트림을 쥐고 있는 한국이 이게 과연 레버리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레버리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세계적인 뭐 젠슨 황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한국에 와갖고 많이 그 구애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좀 하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사실 한국 시장을 갖다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미국 뭐 외국인들의 ATM기다, 현금 출납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상법 개정 등등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혁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면서 시장이 많이 선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봐서 이 그 디커플링 현상을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면서 또 뭐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한국 또 저기 개미들은 막 열심히 사들이고 있어서 시장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뭔가 시장의 변화가 조금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긍정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약간 생각이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도 이제는 세계적인 선진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이신 우리 배 이사님을 모시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해픈 투비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그 케빈 워시 연준 새 의장이 아직 취임도 안 했고 이제 4월에서 이제 4월에 취임 상원 인준이 되면은 뭐 취임한다고 하면은 이분이 발표가 되면서 이분이 매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미국 시장이 더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시트르니 그 리서치 보고서가 그 AI 2028년에 뭐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인가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AI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오히려 이게 재앙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면서 또 시장에 막 영향을 주고 있어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어떤 조그만 그냥 소식에도 그냥 과민하게 반응하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케빈 워시가 오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케빈 워시는 매파인데 뭐 이렇게 되면서 시장을 뭐 그 당초 기대와 다르게 많이 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국내 주식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용사에서 이제 매크로랑 채권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보다 보면은 좀 한 가지 제가 느끼는 바는 이제 가령 뭐 사모펀 이게 저기 그 프라이빗 크레딧 이슈라든가 혹은 뭐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정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노운 이벤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뭔가 풀리거나 좋을 때는 외면하다가 이게 뭔가 좀 유동성을 좀 죄는 것 같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소재로 갑자기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조정들을 받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이유를 찾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다 결국은 유동성이 이렇게 지금 뿜어져 나오냐 아니면 이렇게 다시 갚느냐 뭐 지금 이 측면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많이 투자했었던 뭐 금, 은, 뭐 그리고 비트코인, 뭐 그리고 일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저는 특히나 뭐 주식보다도 금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유가 특히나 어떤 트럼프의 이미지도 되게 한몫한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이 화폐가 휴지되지 않겠냐 미국 달러가 그런 와중에 또 연준 의장을 교체해야 될 타이밍인데 새로운 연준 의장을 이제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면 그럼 트럼프는 맞습니다. 맨날 저금리 막 금리 이렇게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야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면 금리를 막 낮춰가지고 그럼 금리를 막 낮추면은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막 낮아질 거고 그럼 그런 미래에 대비하려면 금, 은 뭐 이런 것들을 사야겠다 좀 그런 내러티브가 되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케빈 워시를 임명했었던 날에 금이랑 은이랑 둘 다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아서 아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이 하루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나 막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래 물론 이 둘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뭔가 조정의 어떤 그 구실을 찾고 싶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마침 케빈 워시 임명으로 인해서 탁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다 보니 케빈 워시 의장 후보자가 임명이 발표가 되니까 국내에서는 두 가지 보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매파다. 그렇죠. 왜냐하면 버넌키 의장 시절에 그 연준 이사를 맞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양적 완화 QE라고 하죠. 근데 그 양적 완화를 좀 반대했었다 사람이다. 그래서 금리 양적 완화를 반대한다는 건 소위 말해서 금리 올리는 거에 찬성했다라는 매파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생각하실 때? 제 생각과는 어쨌든 별개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다들 케빈 워시를 매파로 인식을 하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최종까지 한 3명의 그러니까 그 후보가 경합을 벌였잖아요. 예. 케빈 애쉬랑 릭 리더랑 케빈 어시.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얼추 이미지만 봐도 그 릭 리더가 되면은 이제 올해 금리를 좀 더 많이 낮출 수 있겠다라는 시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도 탈락 이렇게 하고 결국은 케빈 어시가 되니까 셋 중에서는 가장 좀 유동성에 비우호적일 것 같은 사람이 돼버렸다. 시장은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서 막 금, 은, 비트코인 이런 게 다 같이 흔들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금융위기 전후로 이제 시작을 했었다 보니까 그때도 케빈 어시의 이미지는 어쨌든 되게 QE를 반대하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 뭐 투사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러면 그래 시장의 이미지처럼 진짜 걔 중엔 제일 매파적인 사람인 거 아닐까? 그러니까 즉 연준이 자산을 막 확대하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 한마디로 뭐 인플레는 돈 풀어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돈 푸는 거를 뭔가 되게 싫어하는 듯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 매파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나 보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조정이 한번 이제 뭔가 기대했던 게 좀 깨졌네. 유동성이 막 이렇게 퍼질 것 같았는데 케빈 어시가 임명되고 이 사람이 한번 임명되면 이제 4년은 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이거 기대를 좀 접어야겠네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위축된 것 같은. 그래서 어쨌거나 제 주변에 보면은 금, 은, 또 비트코인이 투자로다가 실패를 보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계속 천정부지를 뚫고 있고 그래서 뭐 역사상 아마 처음으로다가 금과 주식이 상승을 하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이 세 가지 그 뭐랄까 그 자산의 좀 그 흔들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장 뭐 제가 생각하다 보는 이 세 자산이 이제 어쨌든 유동성에 좀 예민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화폐가 타락할수록 오르는 자산이라는 공통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흔들린 건 뭐 계속 말씀을 나눈 대로 지금 케빈 어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일단은 악재로 작용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은 시장은 매파라고 그냥 툭 일단 하지만 이 의장이 되고 나서 어쩔지는 또 모르는 거다라는. 그렇죠. 워낙 트럼프와 이너서클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금시장하고 은시장은 좀 약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시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금은 이제 2022년에 그 러우 전쟁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유럽에서 제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면서 제재한 거에 가장 좀 약간 의외의 제재를 한 거가 뭐냐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유럽 내의 자산을 동결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유로클리어라고 벨기에 있는 그걸 통해서 동결을 하고 그 동결된 자산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이나 기타 부수익을 전부 다 우크라이나한테 주는 특이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에 특히 중국이나 이런 조금 약간 미국하고는 조금 패권 경쟁 관계에 있는 이런 나라에서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이거 계속 $1달러로다가 계속 이게 외환보고로 갖고 있으면 언제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을 이제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22년에부터는 계속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전례 없이 많이 샀어요. 이 금을. 이제 사다가 중간에 2025년에 갑자기 왕창 이제 뭐 4천에서 5천으로 왕창 뛰게 되는 이유는 그때는 이제 뭔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금과 은에 대해서 이 전략 자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이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니까 그 대체 그 관세 행정부 권한을 갖고 있는 거를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역확장법 섹션 232 조항. 그러니까 전략 물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 조항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일찌감치 2025년 초에 그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 금과 은에 대해서 한번 미국의 그 전략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니까 시장에서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금 시장은
기본적으로 현물 시장은 런던. 그다음에 이제 이 선물 시장은 뉴욕이거든요. 예. 근데 뉴욕은 이제 그 딜리버리 현물을 딜리버리 할 때는 런던 시장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갑자기 만약에 네네네. 관세가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뉴욕의 그 현물을 갖다가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그 뭐랄까 가격이 막 왕창 뛰었어요. 그래서 5천 불을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민간인이 그렇죠. 이제 들어온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과 은이 이제 그 둘 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했지만 금은 사실상 생산량의 한 5% 정도만 저기 산업재고 나머지 비금속용이고요. 은은 이 그 태양광 패널이나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전도체다 보니까 60% 이상이 그쪽입니다. 네.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은행이 뭐 매집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은 시장은 개인 투자자 또 ETF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시장이고 실수요 시장이고 실수요, 예. 금은 이제 그렇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이 예. 밑에서 받쳐주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케빈 워시가 들어오니까 딱 갑자기 이게 은은 이제 개인 그 센티먼트에 의해서 확 달라지는 있다 보니까 은 시장이 먼저 타격을 크게 받은 거 아닌가. 비트코인 관련돼 갖고는 계속 떨어져서 이제 비트코인 휴지다 이런 얘기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코인 진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는데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12만 불 정도 갔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 뭐 화폐가 휴지된다는 내러티브 덕분에 금은이 오른 거 치고는 비트코인은 뭐 작년 한 10월부터도 쭉 계속 조정을 올랐죠. 받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두고 주로 시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트럼프의 지지율과 좀 연동이 되는 자산으로 지금 막 생각을 해서 하도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과 크립토 그렇죠. 관련해서 친화적인 발언을 했었다 보니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거 덕분에 2025년 초반에도 비트코인과 크립토가 유망하다. 뭐 이제 이런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크립토와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열리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제 크립토 가격들도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트럼프의 지지율도 점점 낮아지고 뭔가 특히나 최근엔 이제 많이들 이제 조정사유로 꼽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 뭔가 그렇죠. 상원에서 이제 막혀서 통과가 안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렇죠. 그러다 보니 기대했던 대로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뭐가 이게 안 오나 지금 금방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이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매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되기도 한데다가 이 트럼프 관련된 추진도 지금 못 받아. 그러니까 좀 뭐 이러나 저러나 지금 악재만 지금 축축 나와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지금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ETF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됐을 때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뭐 개인들도 좀 많이 최근에는 많이 빠져나가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거래량이 전 세계 한 2위 뭐 이 정도 하다가 이제 뭐 거의 30위권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들도 이게 별로 자꾸 안 오르니까 개인들도 알아서 지금 좀 떠난 센티멘트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에서는 해시레이트 해갖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게 좀 크게 오히려 되게 지금 크게 스크래치를 준 게 아닌가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을 채굴 하려면 전기 에너지를 막 써야 되니까 사실은 이 전기 에너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불규칙하게 있다 보니 이거를 별로 안 쓸 때는 차라리 채굴을 해서 그렇게 채굴을 하자라는 그런 어떤 남는 전기, 잉여 전기에 대한 어떤 채굴 수요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막 여기저기 더 지어지면서 전력이 부족하다라고들 하다 보니 전기 요금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 이제는 남는 전력이라는 게 없는 세상이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럼 데이터 센터에 갔다가 전기를 써야지 채굴할 전기가 어딨냐. 그러면 뭔가 채굴을 하려는 수요 자체도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채굴하려는 자가 많아야 이 해시레이트가 막 오르면서 한마디로 그거 자체가 결국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해내겠다라는 그런 그런 파워 같은 것이 과거에 굉장히 강했던 게 지금 구조적으로 좀 약해진 측면도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금, 은혜 그런 것과는 달리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약세를 간데 지금 어떤 구조적인 요인으로 또 하나의 측면이 좀 작동한 게 아닐까? 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물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 갖고 12만 불을 넘어섰던 비트코인이 이제 사실은 이제 6만 거의 6만 5천 정도로 반토막이 났어요. 네. 사실은 그래 갖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소위 트럼프 랠리라고 했던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다 반납했는데 이제 그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이 크립토 시장과 전통 주식 시장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통 주식 시장은 본인에 대한 계좌로다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유재수다 그러면은 뭐 국민은행 주식 10주 뭐 갖고 있다 이런 것만 알지 그거에 대한 매입가를 알지 못하는데 이 체인으로 온체인 시장인 이 블록체인 시장으로다가 거래된 이것들은 저기 뭐야 이 그 매입가를 그 대충 다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에 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당초 일반인의 기대가 형성돼 있었던 금리가 차근차근 계속 내려오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그 대체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은 같은 이런 개인들이 좌지우지했던 시장에서는 그 자금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미국의 그 거시경제 상황, 인플레의 좀 부담감, 그다음에 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을 거라는 약간의 불안감이 금이나 비트코인이 은이나 비트코인에 영향을 줘서 그렇게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뭐 저기 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결국 되면 클래리티 법안은 이제 비트코인 법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상하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 하다가 말고 갑자기 거래소 지분 뭐 대주주 제한한다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별로 관련 없는 이유로다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약간 기한이 연기되면서 좌초하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는 않고 스테이블 코인 그 클래리티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 회계상에 현금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현금 캐시 이퀴벌런트냐. 만약에 캐시 이퀴벌런트면은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을 때 뭐 마크투 마켓으로 해서는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그냥 회계 처리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현금의 지위를 받게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많이 갖게 되면 이제 그 향후 뭐 크립토의 그 디파이나 기타 등등 그 거래할 때 그 많이 활용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이제 크립토에서 거래할 때는 대부분 다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 담보로 왔는데 담보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향후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이 범용 더 많이 쓰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그 비트코인은 좀 더 많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장으로 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근의 현상을 보면서 이 비트코인 시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고래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네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래들이 이제 그 영어로 항복이라고 하죠. 캐피출레이션. 이제 고래들이 드디어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주식 시장이 고래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관들의 움직이고. 그러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향후 비트코인인 그 이 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 시장에서 매일 그 뭐 이사님 주로 많이 보시는 게 채권이시고 환율이고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채권이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소외되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게 안정자산이라 그래갖고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뭐 그래서 좀 많이 당황하고 그런 채권 투자자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이게 좀 지인분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 아버지께서 뭐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증권사 갔다가 증권사 직원이 장기채 사라 그래서 뭐 장기채 한 3억 샀던 게 지금 2억 5천이 됐다. 지금이라도 팔고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냐. 막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게 불과 지금 한 반년도 안 됐거든요. 보면은 작년 한 10월부터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막 오르고 거기에 발맞춰서 서로 짠 듯이 코스피도 이제 쫙 같이 오르는 모습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이게 그 미국의 이런 AI 인프라 투자라는 거가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식으로 이게 와버렸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는 뭐 저성장 저물까지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 때 좋은 자산은 결국은 채권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저성장이 아니고 당분간은 성장을 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 물가도 뭐 그렇게 꼭 저물가로만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저성장 저물가를 탈피해서 성장이라는 게 나오니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선행 지표인 주가가 먼저 그렇죠. 터버렸고 거기에 발맞춰서 채권도 이제 금리가 이제 확 오르면서 금리 오르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느 국면까지 됐냐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작년과 비교하면 말도 할 수 없이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쯤면 매력적인 금리인데 싶어도 이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는 이게 하도 머니무브가 이제 주식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수익자분들도 채권 팔고 주식 사주세요. 약간 그런 쪽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제가 채권 쪽을 직접 운용하지만 그래 뭐 지금 국채 10년물이 3.5라고 해도 이거 벌려고 지금 삼성전자 항이 쓰면은 하루에도 막 그만큼씩을 버는데 뭐하러 이거 지금 하고 앉았냐. 그래서 이 머니무브도 너무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머니무브 역시 지금 채권 시장으로의 유동성은 지금 좀 마르게 하고 있고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느라 약간 채권을 살 어떤 자금 또 이제 풍부하지가 않다. 뭐 이게 지금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최근에 좀 저도 약간 그 관심 있게 통계를 보고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게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저기 기획재정부에서 국채 뭐 이제 소화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각종 그 국가보증 채권들이죠. 국공채라고 하는 것들, 뭐 산금채, 뭐 중소기업채, 뭐 등등 이런 채권들의 좀 물량을 약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국가 신용 등급의 채권들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갖고 재정의 마중물이라고 하면서 약간 그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국채 발행 규모는 좀 늘어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국채 투자 관련돼서 저도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사실상 이게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는 거는 미국하고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채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아름다운 법안인가 OBBBA인가 그래서 엄청난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소비세는 세일은 또 안 받겠다. 그다음에 재정은 또 확대하겠다. 그래서 AI든 무슨 양자 컴퓨팅이든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도 지금 채권이 많이 발행되면서 이 양쪽의 나라는 저희 나라는 뭐 아직까지 그런 정도 심한 건 아니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국채 관리하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재정 지배, 피스컬 도미넌스 현상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려도 단기 금리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지만 장기 금리는 요지부진이고요. 그러니까 텀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일본의 경우에도 금리를 조금 올려도 오히려 장기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 지금 채권 시장 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에 좀 관심이 있고 여전히
이게 이런 현상이 조금 괜찮아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정말 1년 사이에 상점 몇 회인 게 한 2024년 말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일드 커브가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었죠. 근데 스티프닝 돼 갖고. 그렇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3%인데 막 10년물 장기물도 2%로 그렇죠. 이렇게 갈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장단 역전 거의 장단 역전 현상이 있었던 거죠. 결국 저성장 저물가니까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걸 반영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서버렸는데 이거를 좋게 보면은 야 그래 명목 성장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가 더 낮아지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 성장과 물가를 반영해가지고 금리가 이렇게 더 높아지는. 그래서 이게 명목 성장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의 해석은 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보자면, 그러니까 그 재정 종속이라는 개념과 같이 해서 이게 재정 지배, 그렇죠, 재정 지배.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우리도 조금 그렇고, 즉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겠다고 하면 야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이자 비용으로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채권이 좀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트럼프도 저렇게 낮추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좋아.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이제 정부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낮춰. 그러면 인플레는 이게 더 심해져. 그러면 인플레가 더 심해져? 그러면 장기물은 그러면 이제 그렇죠.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러면 금리를 저렇게 그 국채를 많이 찍느라 그걸 도와주느라 금리 낮추면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장기물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재정을 하도 쓰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에서는 뭐 멋있게 표현하면 작용단이지만 다르게 보면은 되게 어떤 뭐 다분히 좀 합리적인 그런 그 위기감, 약간 진짜로 그렇게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그러면 장기 금리는 나는 이제 올려받아야 되겠는데 라는 식으로 채권이 그렇게 해서 발행이 또 많이 되면은 그러면 또 채권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뭐 늘어나는 그런 것도 역시 금리를 올리게 하는 요소이긴 하고요. 그렇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갑자기 일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와갖고 사나이 이코노믹스를 하고 있는데 그 보면 이제 재정 확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세는 낮춰요. 소비세는 없어요. 또 2년간 한시적으로 안 받아. 그럼 재정 적자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국채를 더 많이 찍어야 돼요. 그래야만 되고. 근데 중앙은행은 원래 그동안 그 일본의 그 2차원 금융 정책에서 탈피하겠다 그러면서 금리도 이 완전히 0이나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고 플러스 금리로 하겠다 0.75까지 올렸어요. 그다음에 국채도 다 사지 않겠다 그래갖고 국채를 덜 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왕창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그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하고 처음으로다가 외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뭐 처음에는 막 부인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금리 인상하지 말아라 그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금리 인상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결국은 채권을 좀 열심히 그 소화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실은 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 일본 중앙은행이 채권 금리에 대해서 컨트롤링을 안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동안 그 국채 엄청나게 많은 GDP 260% 정도 되는 230% 60% 되는 그거의 그 이자 비용이 그 예산에 상당히 많은 거를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일본 중앙은행이 협조를 해주면 재정은 풀어 그리고 그 돈도 풀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부담은 어디로 가냐면 환율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보면 일본은 환율에다가 모든 위험을 몰아넣고 미일 공조로다가 그 시장에 레이 체크하면서 구두 개입하면서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도 지금 사실상 보면은 이게 GDP 대비 뭐 그 국가 채무 뭐 비율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보면 조금 그 뭐 우려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재정은 아직까지 건전하다. 그러면 지금 같은 재정을 갖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한 이유는 뭐냐?
지금 같이 내수 안 좋을 때 활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재정 그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래요. 독일도 보면은 헌법상으로다가 재정 규율이 강하죠. 근데 그 헌법에 대한 예외를 두면서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글로벌 뭐 이 자유주의 질서가 퇴조하면서 결국은 가장 완벽하게 믿을 거는 내수 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이게 선순환이 돼갖고 성장도 하고 세수도 많이 걸리고 그래갖고 다시 재정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거는 이제 경제 운영을 잘 하는 거에 달려 있지만 재정 자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많이 할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뭐 붙여서 뭐 얘기하실. 네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제일 지금 이게 좀 관건이 되는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1월 달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는 답을 얼마만큼 지금 벌써 주신 거라고 지금 느꼈는데 왜냐하면 1월 달만 해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다카이치가 이제 그 이제 소비세를 뭐 면제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야 이거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는 돈이 풀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본 엔화 가치는 이제 확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그렇죠. 일본 엔화가 이렇게 막 어쨌든 그 달러엔 환율이 확 튀고 그러면서 일본의 장기 채금리도 같이 튀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미국 장기 금리까지 올려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거는 지금 일본의 장기 금리가 자꾸 오르는 건 미국의 장기 금리까지 악영향을 준다. 그러다 보니 한미 그러니까 그 미일 공조가 이제 일어나서 미일 공조가 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트 책도 하고 이러다 보니 딱 이렇게 계속 올라가던 이 어떤 그 달러엔 환율이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게 꺾이니까 이제 국채 금리도 이렇게 같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의 연관성이 지금 어쨌든 일본의 달러엔 환율이 자꾸만 오르면 이 자체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의 부담이다 보니까 그러면 인플레가 이게 환율 오르면 인플레도 오른다. 그러면 환율 오르면 국채 금리도 오른다. 약간 그렇게 동반적으로 오르다가 환율을 미일 공조 덕분에 이렇게 낮추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쯤에서 이제 뭔가 환율의 천장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인플레 걱정 좀 덜 해도 되지 않나 하면서 국채 금리도 안정화된 감이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면 야 이 공조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저도 약간 그거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야 그래 그래도 미국과 일본 정도라면 그 미일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냥 그럼 그래 우리가 환율과 국채금리의 고점을 봤다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채권을 사도 될지 아니면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거는 자꾸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또 이거 환율을 이제 자꾸 이렇게 오르는 힘으로 작동을 함으로써 한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160엔을 기준으로다가 미일 공조가 그 방어막이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상 그 저희도 1,500원대를 막 위협하고 그랬을 때 지금은 좀 약간 여유가 있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각에서 얘기했던 뭐 서학개미나 뭐 아니면 서학 기업들 서학 기업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서학 기업은 뭐 수출했는데 그 수출 자금 그냥 미국은행에 놔두고 여기로 들어오지 않는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다시 국내로다가 그 리패트리션이라고 하죠. 국내로 환류하는 그 상황이 때문에 좀 환율이 좀 약간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율이 조금 좋아졌는데 사실 1,500원대를 막 난리치고 그럴 때는 심지어 미국 재무장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에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경제의 펀더먼털로 봤을 때는 저희도 사실은 지금은 좀 약간 여유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 국내 자금이나 뭐 또 특히 뭐 이 그 국내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도 그렇게 뭐 다우처럼 이렇게 많이 팔고 나가지 않고 또 해외 투자만 계속했던 연기금들도 국내에 조금 많이 또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환율의 상승 압력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봐서 그래서 조금 약간 여유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이제 채권을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 이렇게 각국 정부가 특히 미국 정부가 계속 장기 금리를 이렇게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뭔가 그건 뭐 베센트도 계속 했던 얘기고 우리는 장기 금리를 신경 쓴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장기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미일 공조라는 걸로 치고 나갔듯이 장기 금리가 너무 오른다 치면은 이렇게 딱
이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걸 진정시키는 뭔가가 발동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그 미국 국채 그 10년물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네. 그 10년물 금리가 미국의 그 모기지 론의 그렇죠. 금리에도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금리라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11월 미국 그 중간 선거까지는 굉장히 조금 계속 그냥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과 관련돼서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이 금리를 갖다 거꾸로 인상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금리를 조금 오랫동안 그냥 갖고 있을 거다. 이 높은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연준이 지금 현재 독립성이 흔들릴 정도로 행정부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갖고 지금 어렵긴 한데 이제 케빈 워시가 들어가면 조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책 공조 같은 거나 정책 공조인지 아니면 소통을 잘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해서 한 발씩 물러나고 서로 간에 이해를 찾아서 통화 정책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연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글로벌 정세를 봤을 때는 미국이 참 정책이 좀 잘 잡혀야지만 전 세계가 좀 편안한데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케빈 워시는 그래도 좀 그런 거를 좀 잘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나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임기가 다 되셔가지고. 그렇죠. 어느 분이 되실지는 지금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기는 한데 말씀해주신 그 화두가 지금 너무 중요한 게 지금 채권 시장은 어쨌든 페드워치로 보는 지표로는 올해 미국이 그래도 연준이 2번은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지만 은근히 이제 점점 마나하우스가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요 선진국 중에 호주은행이 금리를 그렇죠. 인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시그널로 좀 작용을 한 게 전 2월 세계에서 초에 굉장히 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주가 이제 작년부터 슬슬 뭔가 인플레도 좀 일어나고 심하게 그런 와중에 또 고용도 또 잘 되고 이러다 노동 보니까 시장이 약간 과열된 측면. 그래서 이거 금리 인하를 멈추는 건 맞은데 그래도 설마 인상을 이제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나중에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을 깨고 2월 초에 그냥 탁 인상을 해버리고 인상을 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빨리 인상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게 그냥 단순히 금리 인하가 끝났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떤 나라들은 어떤 선진국들은 금리 인상기로 또 들어가기도 하는구나라고 거기서 이제 좀 약간 그러다 보니 그런 기조가 약간 우리 채권 시장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지금 금리 동결을 올해는 내내 할 것이다라는 게 다수의 생각이긴 하지만 일부는 이제 2번 인상까지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말이 시티라든가 이런 하우스에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2.5에 있는데도 자꾸 국고채 이렇게 3년, 5년 막 이런 애들까지 막 이렇게 금리가 막 계속 오르는 일이 나와서 그 금리는 누가 봐도 거의 한 번 인상은 반영을 한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게 최근에 금통위에서는 약간 모든 금통위원들이 다 그냥 동결로 찍고 심지어 일부 위원들은 인하 쪽으로도 찍어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안도하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딱 호주가 한번 뭔가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생각보다 빨리 인상이라는 걸로 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우리도 좀 겁먹었고 아울러 또 이제 미국도 자꾸 지표들이 1월달에 제조업 지수도 잘 나와 이렇게 지금 그런 와중에 또 인플레이션 또 이제 안 낮게 나와 그런 와중에 최근에는 연준 의사들도 정말 그게 의장이 되고 싶은 야욕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인하를 주장했던 월러도 이제 맞습니다. 이제 고용이 나쁘지 않다면 그냥 동결하면 될 것 같다 하고 심지어 그 마이런 이사마저도 나의 12월의 생각
그걸 뭐 바꿔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맞아요. 달라진 거. 이러다 보니 이런 게 누군가는 슬슬 두 번까지나 못할지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거두는 것이 그런 게 좀 지금 우리나라 이외의 자산 맞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갖고 꼭 한번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AI의 그 효과인데요. 그렇죠. 케빈 워시가 이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AI에서 생산성이 생산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확대된다고 하는 거는 인플레 압력이 많이 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그 재화가 생산이 되면은 인플레가 줄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세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에 의해서 생산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 갖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이사들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AI에 대한 과잉 투자 등 해갖고 개인들의 소비 등등 또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산 효과 기타 등등 하면은 지금 상황이 이게 오히려 약간 그 유동성 쪽에서 금리 인플레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그 케빈 워시가 좋아하는 그 테일러 룰 중앙은행이 이제 앞으로 그 테일러 룰을 약간 준칙주의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투머치 이렇게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아라. 데이터 해석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준에 의해서 좀 이렇게 통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많은 소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워드 가이드런스도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AI를 핑계대고 있지만 이제 AI에 대해서 시각들이 다른 연준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이게 지금 AI로 인해 가지고 약간 더 돈이 이렇게 이 과잉 투자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에 더 영향을 갈 것 같으니까 현재의 금리조차도 중립금리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중립금리 소위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금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도 지나치게 낮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주는 게 맞는데 이걸 동결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통화 완화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모두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이 디커플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되냐.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AI에 대한 과잉 투자와 관련돼서 AI가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 과잉 투자론도 있다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그 시트리니 보고서에서 AI가 그 가져올 그 재앙 예를 들자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스 기업들 이런 것들은 다 AI의 그 자연어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도어대시나 기타 등등 모든 기업들은 다 망할 거다. 이런 그 시나리오를 한번 썼다가 이게 미국 주식시장을 흔들었잖아요. 한번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왼쪽 꼬리 리스크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레프트 테일 리스크라고 하면서 아주 전기분포에서 끝에서 아주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 그냥 소설이 갑자기 현실화되면서 거기에 거론된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AI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확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 보고서가 하나를 더 좀 약간 더 자극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굉장히 드문 레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패테일 오히려 그게 더 생각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레어한 게
블랙스완보다는 더 가능성이 더 높다. 더 그렇게 높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보고서는 아주 이런 확률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아주 끝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네네. 이제 패테일 그래서 금융위기는 패테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레프트 테일 리스크 더하기 패테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 뭐 미국에서 지금 그 AI 버블과 관련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줄 수는 없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그 물론 이제 현대해동까지 이 세 개 주식이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주식을 리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에 지금 막 들어가도 되는 거냐 막 뒤늦게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에 계셨을 때는 그런 질문 많이 받을 텐데 뭐라고 그럽니까?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금 AI 인프라 투자 확장기에서 좀 우리나라에 언급해 주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레버리지 그렇죠.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익이 뭔가 이렇게 성장은 더 하더라도 뭔가 그 성장세가 둔화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이익이 많이 급증하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게 이제 어쨌든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기는 한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그래도 뭐 올 한해 미국이 한 2번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2번은 인하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즉 건가요? 우리는 금리를 인하 안 할 건데 미국은 금리를 2번 인하한다면 그러면 뭔가 달러 약세, 그러니까 그렇죠. 약달러라는 이 내러티브까지 결합을 해서 그래서 더 폭발적으로 좀 상승하는 감이 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만약에 좀 충격이 오는 부분은 글쎄 제 생각엔 AI 투자 자체가 뭐 감속을 한다거나 그거는 올해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달러가 약세가 아니게 갈 경우 그러면 그거는 또 한번 어떤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충격을 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미국의 어떤 금리 전망이란 게 굉장히 올 한해는 좀 주시장과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의 예상대로 이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시장의 그 뭐 저유가 그런 큰 거시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크로 환경이 그 지금 여의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레벨업 됐었던 시기가 그 시기를 보면은 과거 80년대 중반에서 후반 요때가 이제 삼저 호황이라고 해서 이제 약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렇게 세 가지가 겹쳤을 때 그때 그렇죠. 요 삼저 호황일 때 뭐 코스피 지수가 거의 8배 올랐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엔 이제 딱 그 브릭스 열풍이 있었던 2000년 초반 중반 저희가 좀 브라질 채권 사고 막 그럴 그렇죠. 때요. 막 그랬었을 때 그때도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랐었던 시기인데 그때는 이제 약달러 이지만 유가는 저유가는 아니었던 그 어쨌든 달러 약세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 근간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교롭게도 어쨌든 저유가 약달러라는 게 지금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뭔가 80년대 그때 호황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들 봐서 그 이제 크게 또 한번 레벨업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들 본 거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 저유가 약달러라는 전망이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르게 돌아가면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또 이 코스피의 상승세라는 것도 좀 타격을 좀 줄 만한 이벤트인 것 같고 근데 달러가 약세 기대를 갖는 이유는 결국은 금리를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뭐 금리 인하 끝났고 오히려 올리기도 하는데 미국은 그래도 내린다.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지 뭐. 내리는 걸 원하는 대통령이 있고. 그렇죠. 그런 대통령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연준 이사들은 지금 좀 약간 다른 좀 말을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뽑은 연준 의장이 취임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뭐 그래서 뭐 이제 영어 속담에 불장이라고 하죠. 불장. 요즘같이 이렇게 많이 오는가 황소장. 그래서 뭐 영어 속담에 황소는 늙어 죽지 않고 도축될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인데. 근데 이제 이 불마켓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중앙은행에 의해서 더 도축된다. 불마켓은. 그러니까
강세장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도축된다. 즉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끝이다. 그렇죠.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보면 저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사야 됩니까? 이럴 때는 이거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미국 연준에서 뻔한 스탠스는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뭐 금리 인하를 뭐 좀 약간 생각을 하고 AI를 핑계 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분이 이제 차기 의장으로 가긴 하지만 다른 이사들이나 또 통계를 보고 뭐 이렇게 데이터를 다 봤을 때는 미국도 호주처럼 푹 가다 바뀌진 않겠지만 예, 약간 그런 그 좀 불안감이 있다. 그렇죠. 만약에 두 번 인하를 모두가 생각했는데 인하를 안 한 건 마치 인상을 두 번 한 것 같은 인상이죠. 그런 지금 사실 지금 현재가 그래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상하에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센티먼트만 바뀌어도 시장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변동성을 한번 되게 크게 주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언급해 주신 그런 시트리니 보고서처럼 지금 일부 헤지 펀드들은 금리를 그러니까 즉 사실 지금은 아직은 컨센서스가 미국이 금리를 한 2번 정도 더 낮춰서 3%라는 중립 금리를 가서 그냥 일단 그 3%를 일단 오래 유지한다인데 아니고 2% 막 그 이하까지 쭉쭉 내년 이후에 쭉쭉 내릴 거다라는 베팅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AI가 산업을 파괴하고 AI가 화이트 칼라를 마구 잘라서 한마디로 막 실업을 막 폭증시키면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금리를 이제 그러면 뭐 저금리로 쫙 낮추면 되는 뭐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도 대두가 지금 되는 것 같거든요. 케빈 워시 그 임명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좀 약간 어려운 보고서를 하나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케빈 워시는 앞으로 이게 어필할 때 되게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얘기한 대로 하나도 되기가 어렵다. 특히 어렵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리사쿡 이사에 대한 뭐 해임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했었고 소송 중이죠.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도 있고 막 이러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많이 흔들고 있는데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테일러 룰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이 연준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고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룰대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테일러 룰에다가 맞춰 보면요. 지금 금리가 거의 그대로 대충 맞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AI밖에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테일러 룰을 얘기하기에는 좀 궁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3.75의 그 금리가 그러니까 테일러 룰에 유사하다는 거예요. 거의 한 4% 정도인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테일러 룰은 한 4% 정도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원래 미국의 그런 역사가 제대로 있었는지 제 기억엔 거의 없는데 연준 의장이 퇴임해 갖고도 여전히 자녀 임기가 남아 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일반 이사로 남아서 이 보드 미팅에 FOMC 미팅에 계속 참여하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 이분하고의 리더십에 대한 로지컬한 리더십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우군을 거느리고 물론 이 의장이라고 하는 권한이라는 게 한 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의 논리로다가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현재 지금 연준의 다른 이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로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직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얼마나 많은 깊이 있는 이 얘기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원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이제 그 뭐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AI 그 산업이 굉장히 레버리지가 있어갖고 굉장히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몇 개의 회사들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만 그만큼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그 연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렇게 그 나만 빠진 거 아니야? 이래갖고 영어로 그 포모라고 하죠. 이게 나만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이제 뒤늦게 참여하고 그러면 이 영어 속담에 그 소떼를 뒤따르면 그 배설물 피하기 바쁘다. 그러니까 허딩 비헤이버 군중 심리로다가 같이 갔을 경우에는 시장에 많은 부담을 본인이 혼자 괜히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본인만 시장의 부담을 혼자 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현명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하루하루 지금 주식 시장 자체는 뭐 연준이 금리를 그렇죠. 뭐 어떻게 하고라기보다는 당장에 지금 유동성이 막 물밀듯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식을 뭐 일단 사러 채권 시장도 흔들릴 정도고 네, 그렇죠. ETF 뭐 이런 자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유동성의 힘으로 일단 잘 가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결국 글로벌 유동성을 좌우한 거는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혹은 뭐 횟수가 그 전망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이게 큰 흐름이 움직이다 보니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많이 인하할 거냐 아니면은 예상과 반대로 뭐 인하를 안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려가 보는 게 이제 나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한데 이제 좀 중요한 그런 그 앵커 같은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뭐 AI가 뭐 해고를 많이 늘리고 산업을 파괴할 거다 뭐 이 얘기들을 하지만 일단 미국에서 그 테크 기업 종사자 비율이 전체 이제 고용인 수준 중에서 한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물론 거기서 이게 해고되신 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2%가 거기서 일단 해고가 나오는 거니까 당장의 어떤 실업률을 확 이렇게 올린다거나 하는 데는 조금 이제 효과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샘 알트맨이 뭐 그 저기 그 뭐 젊은 애들 굉장히 행운하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확실히 이게 대졸자들은 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거는 진짜 AI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지금 분명하게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취업을 못 하니까 또 소비도 못 하고 이런 일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당장에는 바로 그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병목 그러니까 뭐 전기요금도 막 오르고 뭐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뭐 투자를 할 돈은 있으니까 투자를 마구 뽑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런 그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이제 자꾸 오르는 뭐 이런 것들은 즉 실업은 그렇게 많이 치솟지 않는데 인플레 압력은 또 오르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는 건 좀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굳이 한쪽 편을 들자면 그냥 편하게 2번 인하보다는 뭐 잘하면 1번 혹은 뭐 인하를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이제 증시가 계속 그냥 마냥 달리기보다는 한 번쯤 브레이크가 이제 밟히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받을 높다. 만한 그런 이벤트로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은 계속 상황이 주식이 저렇게 되는 동안은 한동안 좀 어렵다고 보이나요? 그런데 그 방금 막 말씀을 나누면서 뭐 저도 같이 생각이 정리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미국이 장기 금리를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 뭐 이런 데가 장기 금리가 치솟으면 거기에 또 맞춰 대응하는 액션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봤던 그 환율과 그 금리 정도가 어떤 하나의 고점, 그렇죠. 고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해도 되지 않나. 뭐 개입이나 뭐 중앙 정부가 개입하는 푸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작동을 하지 않는 뭐가 생겨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쩌지 뭐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고. 오늘 되게 다양한 주제를 저기 뭐 이사님하고 나눴는데 혹시
다음번에 한번 저희 모시고 부동산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책을 보니까 저서에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고 그런 책도 하나 내셨는데 나중에 네네, 한번 또 맞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좀 배우도록. 부동산은 항상 뭐 개인분들한테 핫한 주제니까. 예,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돼 갖고는 뭐 아주 여러 가지로 큰 이슈들이 많이 생겨 있어가지고 한번 꼭 한번 모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야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현업의 이야기 그리고 그걸 지금 현업에선 대체로 이렇게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남편으로 이제 박사님께서는 워낙 이제 관과 학에서의 경험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되게 또 많은 다른 시각도 얘기를 해주시는 덕분에 제가 오늘 되게 많이 배워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시청자님들한테 꼭 공지사항을 하나 디스클레이머를 말씀드리면 저희 더존 채널은 그 투자를 권유하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하는 채널이 아니고 지식 채널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그 이면에 대한 보다 좀 심도 있는 그 학자들이나 아니면 시장 전문가들의 논의를 소개하는 채널이고요. 이 채널의 그 의견으로다가 투자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그 라이프 자산운용의 그 배문성 이사님, 이 배문성 이사님은 제가 모두의 소개를 제대로 못했는데 유튜브 셀럽이십니다. 그 몇십만 명들이 보는 부동산 관련되는 그 토크 쇼의 그 게스트이시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그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유튜브 이렇게 치면은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인기 있으신 분인데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고. 또 또 한번 모셔가지고 부동산에 관한 그 공부를 이제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제스의 싱글 레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